당신이 잠든 사이 누군가는 비트코인 한 개로 강남 아파트를 샀습니다. 2010년에 피자 2판 값으로 거래되던 비트코인 1만 개가 지금은 7천억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같은 기간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날린 사람도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자산이 40% 증발했고, 어떤 사람은 집에 있는 금고 비밀번호 하나 잊어버려서 수백억을 영영 못 찾고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은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이 위험천만한 세계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름만 뜯어보면 간단합니다. 암호와 화폐를 합친 말이거든요. 암호는 정보를 숨기고 보호하는 기술을 의미하고 화폐는 그냥 돈이죠. 결국 암호화폐는 암호 기술로 보호되는 디지털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주고받을 수 있는 돈인데 은행 계좌처럼 특정 기관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수천 개의 컴퓨터에 분산돼서 기록되는 방식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물리적인 형태가 전혀 없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비트코인 동전 사진들 보셨죠? 금색으로 반짝이는 예쁜 동전 말입니다. 그거 그냥 디자이너가 만든 이미지일 뿐이고 실제로는 손에 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디지털 데이터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마치 게임 속 골드나 아이템처럼 숫자와 코드로만 이루어진 존재인 거죠. 그런데도 주고받고 물건 사는데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내 은행 앱에 있는 달러나 원화도 디지털 아닌가요? 맞습니다. 요즘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고 다들 카드나 앱으로 결제하잖아요. 그것도 결국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디지털 맞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일반 화폐는 중앙은행이 통제하고 돈을 보내려면 반드시 은행이나 결제 서비스를 거쳐야 하죠. 토스로 친구한테 돈 보내도 중간에 은행 시스템을 거치는 겁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은행 같은 중개자 없이 친구한테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왜 은행이 필요 없냐고요? 역사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현대적 의미의 암호화폐는 2009년에 비트코인으로 시작됐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만들었죠. 일본식 이름이라 다들 일본인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정체를 모릅니다. 한 명인지 여러 명의 그룹인지도 불분명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도 전부 추측일 뿐이고요. 달러나 유로 같은 전통화폐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찍어내고 관리하는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각국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거든요. 내 돈의 가치를 정부 마음대로 조절한다는 게 불공평하다고 느낀 거죠. 비트코인은 애초에 그런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만들어진 겁니다. 정부가 돈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게 싫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정부도 은행도 개입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설계한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암호화폐는 원래 돈으로 쓰라고 만든 건데 지금은 투자 수단이 됐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 비트코인을 만들 때는 정부 통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목표로 했어요.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에서는 실제로 일상에서 물건 살 때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길 기다리면서 보유만 하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1,000만 원에 샀다가 7천만 원에 팔면 6천만 원을 버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돈 벌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투자 광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화폐로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서예요. 오늘 커피 한 잔이 0.001 비트코인인데 내일은 0.002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2010년에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2판을 샀는데 그 비트코인이 지금은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피자가 된 거죠. 이런 불안정성 때문에 실제 화폐보다는 투자 상품처럼 취급되는 겁니다. 전통 화폐는 돈으로, 암호화폐는 투자로 쓰는 게 현실이죠. 비트코인 이후로 이더리움, 테더, 솔라나, 리플, 에이다, 심지어 밈코인까지 수천 개의 암호화폐가 생겨났습니다. 각자 나름의 특징과 목적을 갖고 있는데 기본 원리는 비슷해요. 이제 그 작동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암호화폐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을 이해하려면 공책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민수가 공책에 모든 거래 내역을 적어 놓는데 한번 적힌 건 절대 지우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연필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볼펜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이 공책이 민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본을 갖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철수도, 뉴욕에 있는 존도, 런던에 있는 메리도 전부 똑같은 내용의 공책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 민수가 자기 공책을 해킹해서 내용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자기가 철수한테 100만 원 빌린 기록을 몰래 지운다고 칩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공책에는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바로 들통나겠죠. 그 공책은 무효 처리됩니다. 공책의 각 페이지가 블록이고 페이지가 꽉 차면 새 페이지를 추가하면서 체인처럼 연결되는 거예요. 첫 페이지가 두 번째 페이지와 연결되고 두 번째가 세 번째와 연결되는 식으로 끊어지지 않는 사슬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암호화폐 거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철수가 영희한테 비트코인 1개를 보낸다고 칩시다. 이 거래 정보가 전 세계 컴퓨터들로 전송됩니다. 이 컴퓨터들은 거래가 진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엄청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요. 철수가 정말 비트코인 1개를 갖고 있나? 이미 다른 사람한테 보낸 건 아닌가? 영희의 주소가 실제로 존재하나? 이런 걸 검증하는 거죠. 문제를 풀고 거래가 정당하다고 확인되면 정보가 여러 블록에 추가되고 서로 연결되면서 영구적으로 기록됩니다. 이렇게 거래가 완료되는 거죠. 일반 거래에서는 은행이 거래를 검증하고 처리하지만 암호화폐에서는 전 세계 컴퓨터들이 수학 문제를 풀면서 검증합니다. 그럼 누가 이 귀찮은 일을 할까요? 바로 채굴자들입니다. 문제를 풀면 새로운 코인을 보상으로 받거든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거래를 검증하면 비트코인을 받는 식이죠. 이게 채굴이고 작업 증명 방식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이죠.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고성능 컴퓨터를 돌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많이 풀수록 많이 벌거든요. 실제로 채굴 공장이라는 게 있는데 수천 대의 컴퓨터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문제를 풉니다. 전기세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오지만 그래도 받는 보상이 더 크니까 하는 거예요. 다만 모든 암호화폐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지분증명이라는 다른 방식을 쓰는데 이건 컴퓨터 성능이 아니라 보유한 코인 수량으로 검증권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따로 설명이 필요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암호화폐 투자, 과연 돈이 될까요?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복권처럼 대박난 사람도 있고 쪽박찬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2016년에
비트코인을 50만 원에 샀다가 2024년에 7천만 원에 팔았다면 투자금이 140배가 된 겁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1만 3,000%예요. 웬만한 전문 투자자도 감히 꿈꾸기 힘든 수치죠. 하지만 큰 수익 뒤에는 큰 위험이 따라옵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극심해요. 2022년 5월에 비트코인을 5천만 원에 샀는데 같은 해 12월에 2천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3천만 원 날린 겁니다. 65% 손실이에요. 그러다가 2024년에 다시 8천만 원으로 올랐고요. 만약 2천만 원일 때 패닉에 빠져서 팔았다면 손해를 본 채로 끝나는 거고 참고 기다렸다면 큰 수익을 낸 거죠. 비트코인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이렇게 불안정합니다. 왜 이렇게 요동치냐고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수요와 공급, 시장 심리, 규제 변화, 기술 발전, 시장 조작 등등 복잡합니다. 근데 가장 큰 원인은 투기와 언론 과장이에요. 많은 투자자들이 제대로 이해도 안 하고 빨리 돈 벌겠다고 뛰어들거든요. 트렌드만 쫓아가는 거죠. 친구가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대. 이런 얘기 듣고 무작정 사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프로셰어스가 최초의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다고 언론이 보도했을 때 투자자들 사이에 흥분이 퍼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7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ETF는 쉽게 말해서 일반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인데 이게 나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급등한 거죠. 근데 반대로 중국이 암호화폐 금지를 발표했을 때는 불확실성 때문에 3천만 원대로 폭락했습니다. 중국처럼 큰 나라가 금지하면 시장이 크게 축소될 거라는 공포가 퍼진 거예요.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블록체인과 채굴 얘기는 했으니 이제 다른 용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최초이자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죠.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데 금처럼 채굴할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부릅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까지만 만들어지도록 설계됐거든요. 공급량이 제한돼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더 귀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아닌 모든 암호화폐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얼터너티브 코인의 줄임말이죠.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것들이고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같은 mem코인도 포함됩니다. 비트코인 제외하면 전부 알트코인인 거죠. 지갑 얘기도 해야겠네요. 암호화폐 지갑은 현금 넣는 지갑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암호화폐를 저장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항상 블록체인 위에 있으니까요. 비트코인이 실제로 당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거대한 장부에 당신이 비트코인 몇 개를 소유하고 있다는 기록만 있는 겁니다. 지갑은 단지 공개 키와 개인 키를 보관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지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핫 월렛은 온라인에 키를 저장해서 접근은 쉽지만 해킹 위험이 있고, 콜드 월렛은 하드 드라이브 같은 곳에 오프라인으로 저장해서 안전하지만 불편합니다. 핫 월렛은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에 저장하는 거라 편하긴 한데 인터넷에 연결돼 있으니까 해커들이 노릴 수 있죠. 콜드 월렛은 USB 같은 물리적 장치에 저장하는 건데 인터넷과 분리돼 있어서 해킹은 안 당하지만 사용할 때마다 연결해야 해서 귀찮습니다. 근데 하드 드라이브를 잃어버리면 암호화폐도 함께 날아가요. 실제로 제임스 하레스라는 사람은 전 여자친구가 실수로 하드 드라이브를 버리는 바람에 8,000 비트코인이 담긴 개인 키를 잃어버렸습니다. 현재 시세로 치면 5,000억 원이 넘는 돈이 쓰레기 매립지 어딘가에 묻혀 있는 거죠. 지금도 쓰레기 매립지를 뒤지고 있다는데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죠.
키에 대해서도 설명해야겠네요. 암호화폐 지갑에는 공개키와 개인키가 들어 있습니다. 공개키는 지갑 주소 같은 거라서 다른 사람이 이걸로 코인을 보낼 수 있고, 개인토는 비밀번호처럼 당신이 그 암호화폐의 주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공개키는 은행 계좌번호고 개인키는 비밀번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개키는 누구한테나 알려줘도 되지만 개인키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합니다. 포크라는 개념도 있어요. 암호화폐가 두 버전으로 쪼개지는 현상인데, 커뮤니티가 운영 방식이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이 갈릴 때 발생합니다. 마치 회사에서 경영진이 의견 충돌로 두 파벌로 갈라지는 것과 비슷하죠.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나온 게 대표적인 예죠. 일부는 블록 크기를 키워서 거래 속도를 높이자고 했고, 나머지는 보안 문제 때문에 반대했거든요. 결국 합의를 못 이루고 둘로 쪼개진 겁니다. 찬성파는 비트코인 캐시로, 반대파는 원래 비트코인에 남은 겁니다. 암호화폐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먼저 좋은 점부터 볼까요? 첫째로 탈중앙화입니다. 중앙은행 같은 단일 기관이 통제할 수 없어요. 정부가 오늘부터 화폐 가치 20% 떨어뜨릴게요.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뜻이죠. 전 세계 수천 명이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이니까요. 둘째는 접근성입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개발도상국에는 은행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신분증이 없어서 계좌를 못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암호화폐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줍니다. 은행 가서 줄 서고 서류 작성하고 그럴 필요 없이 인터넷만 있으면 복잡한 절차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셋째는 유연성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한테나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24시간 연중 무휴로 작동하거든요.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새벽 3시에도 송금할 수 있죠. 은행 없이도 빠르게 전 세계로 송금할 수 있고 수수료도 훨씬 저렴하죠. 일반 은행으로 해외 송금하면 수수료가 3만 원에서 5만 원 나오는데, 암호화폐는 몇천 원 수준입니다. 넷째로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전통 은행보다 더 많은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데, 거래 데이터가 암호화돼서 추적이 어렵거든요. 은행 거래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 노출되지만 암호화폐는 지갑 주소만 보이니까요. 하지만 완전히 비밀은 아닙니다. 데이터가 공개 블록체인에 저장되기 때문에 정부나 국세청이 심층 조사하면 추적할 수 있어요. 어렵긴 하지만요. 다섯째는 당연히 높은 수익 가능성이죠. 많은 사람들이 큰돈 벌겠다고 암호화폐에 투자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연간 수백 %씩 오른 적도 있거든요. 도지코인을 샀다가 3개월 만에 600% 수익을 낸 사람도 있습니다. 100만 원이 700만이 된 거죠. 워런 버핏도 못 따라올 수치예요. 하지만 좋은 것만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제 단점을 봐야죠. 첫째이자 가장 큰 문제는 변동성입니다. 가격이 미친 듯이 널뛰거든요. 주식이 롤러코스터라면 암호화폐는 그보다 훨씬 더 격렬한 놀이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번지점프와 롤러코스터를 동시에 타는 기분이죠. 도지코인이 1년 만에 급등했다가 급락한 게 좋은 예시죠. 2021년 초에 1원도 안 하던 게 5월에 8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해에 부자가 됐다가 거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둘째는 불법 거래 문제예요. 앞서 말했듯이 암호화폐는 프라이버시를 많이 제공하는데, 이게 범죄자들한테는 완벽한 도구가 되는 거죠. 마약 거래, 무기 밀매,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돈을 요구할 때 암호화폐를 달라고 합니다. 거래 추적이 어려우니까 범죄자들이 돈 세탁하거나 불법 거래할 때
암호화폐를 씁니다.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쉽거든요. 실제로 다크웹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불법 상품은 암호화폐로 결제됩니다. 셋째는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통제할 수 없으니 당연히 마음에 안 들어 하죠. 그냥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각국 정부가 어떻게든 규제하려고 고심 중이고, 이게 앞으로 암호화폐 사용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떤 나라는 전면 금지하고, 어떤 나라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정책이 계속 바뀝니다. 실제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암호화폐 규제가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넷째는 사기 문제입니다. 사기꾼들이 가짜 암호화폐 사이트를 만들어서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이 있어요. 한 달에 50% 수익 보장, 이런 식으로 현혹하죠. 결국 돈을 못 빼고 갇히게 되죠. 다른 수법으로는 코인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고전적인 방식도 있는데, 일단 보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다섯째는 소비자 보호 부족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암호화폐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관리하지 않아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반 화폐 거래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돈을 되찾아주지만 암호화폐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으니 일단 보내면 거래를 취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커한테 털렸어도, 사기당했어도, 실수로 잘못 보냈어도 되돌릴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암호화폐는 제대로 알고 접근하면 흥미진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적인 사례죠. 그럼 당신도 써야 할까요? 그건 당신이 판단할 문제예요. 중요한 건 이 영상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암호화폐를 쓰고 싶다면 스스로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FOMO에 휩쓸려 덤벼들면 안 됩니다. FOMO는 Fear of Missing Out, 즉 나만 놓치는 것 같은 두려움을 뜻하는데, 남들 다 돈 번다고 하니까 조급해서 무작정 뛰어드는 심리를 말합니다.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뛰어드는 게 핵심이죠. 그렇다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기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암호화폐는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는 기술 혁명이거든요. 기존 금융은 은행과 정부라는 중개자에 의존하는데, 블록체인은 이 중개자를 제거하고 사람들끼리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왜 이게 혁명적이냐고요? 은행 시스템은 중앙화된 구조라서 해킹당하면 한 곳만 뚫려도 수백만 명의 정보가 유출됩니다. 2017년 이키팩스 해킹 사건 때 1억 4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렸죠. 하지만 블록체인은 전 세계 수천 개 컴퓨터에 분산돼 있어서 한두 개 해킹당해도 시스템은 멀쩡합니다. 모든 컴퓨터를 동시에 해킹해야 하는데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블록체인의 또 다른 혁신은 투명성입니다. 모든 거래가 공개 장부에 기록되니까 누구나 검증할 수 있어요. 은행 장부는 은행 직원만 볼 수 있지만 블록체인 장부는 전 세계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신원은 숨겨져 있지만 거래 자체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거죠. 이게 부정 거래를 막는 강력한 장치가 됩니다. 스마트 계약이라는 개념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보내면 자동으로 C에게 수수료가 지급된다 같은 조건을 코드로 짜놓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공증인 없이도 계약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죠. 이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냐고요? 부동산 거래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중개인, 변호사, 은행, 등기소를 거쳐야 하는데 스마트 계약을 쓰면 조건만 충족되면 자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줄어들죠. 음악 저작권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노래가 재생될 때마다 자동으로 아티스트한테 돈이 가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라고 불리는 개념도 흥미롭습니다. 은행 없이 대출 받고 이자 받고 투자하는 게 가능해요. 전통 금융에서는 신용 등급이 낮으면 대출을 못 받는데 디파이에서는 담보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은행 계좌조차 없는 사람들이 디파이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거든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완벽한 건 아닙니다. 확장성 문제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초당 7건밖에 처리 못하는데 비자 카드는 초당 24,000건을 처리합니다. 수수료도 네트워크가 혼잡하면 급등하죠. 2021년 비트코인 수수료가 거래 한 건당 6만 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커피 사는데 수수료가 커피값보다 비싸진 거예요. 환경 문제도 심각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쓰이는 전력이 아르헨티나 한 나라가 쓰는 전력량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탄소 배출이 엄청나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꾼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99% 이상 줄였거든요. 규제도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화폐가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죠. 탈세나 자금 세탁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각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이게 기술 혁신을 막을지 아니면 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암호화폐를 이해한다는 건 기술을 이해하는 겁니다. 블록체인이 왜 필요한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 알아야 가격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볼 수 있어요. 단순히 비트코인 오른다더라, 이런 얘기만 듣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기술적 가치를 이해하고 장기적 가능성을 보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때만 접근하세요. 암호화폐는 도박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투자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